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53페이지에 자연인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고요. 53페이지 자연인. 자, 거기 일단 맨 위에 거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행위 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일단 권리 능력이 뭐냐 할 때게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요.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 대한민국 법제에서는 권리 능력을 가는 사람은 딱 둘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자연인과 법인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자고 그 외에는 권리 능력을 가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해서. 이때 자연인이란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 3조에 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에 주체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이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4명의 땅, 4명의 차, 4명의 집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통장도 가질 수, 다 가질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 여러분 TV 보면 가끔씩 모 재벌금 손주는 7살인데 자신의 명의로 땅을 50만 평을 갖고 있대요. 7살짜리가. 모 재벌금 손주는 5살인데 압구정동에 5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대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가 5살이건 7살이건 걔도 살아있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사람이잖아, 걔도. 그쵸?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의 재산을 가질 수가 있는 권리 능력자예요, 걔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가 태어나니까 기쁘니까 100일도 안 되네 명의로 애 명의의 통장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일 된 애 명의 통장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게 권리 능력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인은 권리 능력자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자연인만이 권리 능력자인데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일정한 단체에게도 권리력을 인정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법인이에요. 법인이란 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법으로서 사람처럼 만들어준 것. 그게 바로 법인이에요. 근데 이 법인은 간단해요. 우리 대표적인 법인이 뭐냐면 회사예요. 회사. 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모두 법인으로 한다고 해요. 상법에 보면 회사는 모두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뭐예요? 법인이죠. 회사니까 법인이죠. 그럼 권리 능력자야 아니에요? 권리 능력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명의의 땅, 삼성전자 명의의 주식, 삼성전자 명의의 통장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제에서는 오직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갖고 그 외에 권리 능력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가끔씩 보면 해외 투표에 보면 나오는 얘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한테 강아지한테 뭐 20만 불 50만 불 상속한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벌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야옹이 명의 통장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능력자예요. 권리능력 개념이고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의사능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의사능력은 뭐냐면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해요. 즉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결국 그 사람이 제정신이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정신이 있어 없어? 대부분 있죠.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의사 능력자예요. 대부분 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 있죠. 정신없는 사람들. 그건 정신없는 사람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사 무능력자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 혹은 만취한 사람.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만취한 정신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이런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계약, 매매계약 같은 거 하죠. 의사 무능력자의 계약 같은 것은 무효예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보다 무효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행위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행위능력은 원래 법률행위. 거래행위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률행위라고 하면 나중에 나오는데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매계약 같은 거. 자, 거래행위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처럼 5살 먹은 애도 자신의 명의로 땅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3살 먹은 애도 땅 가질 수 있고. 그럼 5살 먹은 애가 나한테 와요. 아저씨 초콜릿 주세요. 제가 땅 드릴게요. 하는 거죠. 엄마가 말해서 20만 평 땅 드릴 테니까 초콜릿 좀 듬뿍 주세요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걔는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걔들은 아무래도 거래 행위하기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자연인은 권리 능력자야 아니에요? 권리 능력자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래 행위가 좀 힘들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원래 모든 자연인은 거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일정한 사람들은 거래 행위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 우리는 뭐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해요. 원래 모든 자연인은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사람들은 거래 행위를 못하고 그 거래 행위를 못하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해요. 이 제한 능력자는 누가 있냐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있어요. 근데 이 피특정 후견은 좀 빼야 돼요, 사실은. 피특정 후견은 특별히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저건 뭐 제한능력자 하기 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는 만 몇 살? 만 19세, 지금 현재. 만 19세 미만자는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만 19세 미만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거래행위를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재산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거래행위는 독자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걔는 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 거래행위를 못하니까 누가 해줘야 돼? 법정 대리. 친권자나 후견인. 그래서 원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있고 친권자가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가 친권자죠. 근데 부모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누가 하면 미성년 후견인이 나와요. 미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래서 제한능력자에서 법정 대리는 부모가 되든지 후견인이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없으면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나오는데 얘들은 앞에 다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그 밖의 사유는 뭘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피성년 후견은 지속적 결여, 피한정 후견은 부족한 사람, 피특정 후견은 일정한 일시적 후원 혹은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다 나와요. 다 배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의가 그래요. 피성년 후견, 피한정, 피특정 후견이 앞엔 똑같아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건 피성년 후견인, 부족한 건 피한정 후견인, 일시적 후원,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것은 피특정 후견인이에요. 근데 주의할 건 얘들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했어요. 부족해요. 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한정 후견, 피특정 후견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돼요. 미성년자는 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만 몇 살? 19세 미만자는 무조건 미성년자예요. 근데 내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했어. 나 제정신 아니야 막.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성년 후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 피성년 후견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신적 능력이 제약되면 본인, 배우자, 사촌인, 친족 이런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결정을 해줘야만 그때부터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지 얘가 무조건 피성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다고 해서.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피성년 후견은 사무처리는 어떻게 했다? 지속적으로 제정신 아니라는 거죠. 미쳤다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부족하다 뭐예요? 떨어진다. 미친놈 바보 쉽게 말하면. 그렇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처리 지속적으로 결여했으니까 미친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없는 제정신 아닌 거고. 그 부족하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바보.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 일시적 후원,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잠깐 뭐 야구공 맞아 누워있는 사람들, 잠깐 누워있는 사람들 있잖아. 아파가지고 그런 사람들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할 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된다. 선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들은 독자적인 법률을 할 수 없죠.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했냐면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인이 해줘야 돼요. 법정 대리인은 그냥 후견인이에요. 여기는 친권자가 있을 수가 없죠. 미성원자가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성년 후견인, 얘는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이렇게 돼요. 한번 법정 대리인 이렇게 해야 돼.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럼 얘들은 원래 독자적인 법률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 독자적인 법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법률을 어떻게 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법률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나중에 이거 다 배워요. 하나씩. 좀 틀린데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무효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 뭐라는 개념이 있다? 취소라는 개념이 있다. 그럼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냐 도대체? 이 무효라는 개념과 취소라는 개념은 완전히 틀린데, 자, 무효라는 개념은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무효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무효예요. 취소는 일단 그 법률행위, 계약이 효력이 있어요.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 맺는 거. 빵매매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계약이 일단 효력이 있는데 취소권자, 즉 저는 제한능력자 측에서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져요. 이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법률용어로 소급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까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효력이 있다가 취소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져서 무효하고 똑같은 결과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행 전. 얘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이 갑소유의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요.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했어요. 뭐 1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 계약 했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 소년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미친놈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럼 뭐예요? 의사 무능력자죠? 내가 피성적 의견이 아니잖아. 의사 무능력자죠? 미친놈이니까. 그럼 무효잖아요 계약이. 그럼 계약이 무효면 얘는 원래 계약했으니까 계약은 원래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 되는데 매매계약 무효죠? 매매계약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땅 줄 의무가 없고 얘는 돈 줄 의무도 없고 소송 제기해봤자 이긴다 진다? 진다. 이길 수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소송 제기도 못 이겨요. 만약에 적법 유효한 계약이면 안 주면 소송 제기해서 다 줄 수 있는데 이건 무효 계약이 없는 거 똑같으니까 뭐 달라 뭘 말라 이런 얘기 못하고 소송 제기해봤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행 전에는. 그럼 이행 후에 어떻게 하냐?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이 뭐냐면 우리 민법 741조에 규정이 되는데 뭐라 했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이나 노무로 해서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뭔 얘기냐면 간단해요. 내가 통장을 찍었어요. 찍어보고 1억이 들어왔네. 뭐야 했더니 어떤 놈이 송금을 잘못했어요. 송금 착오로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왔어요. 나 그 1억 어떻게 해?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나 1억 받을 법적인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 봤어 안 봤어? 봤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 부당 이득으로서 돌려줘라요. 줘라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부당 이득이 그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그 이득을 돌려줘라는 얘기죠. 자, 통장 찍어보니까 300 들어왔어. 뭐야 내 월급이네? 원인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건 법률상 원인이 있으니까 돌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그 이득을 돌려주는 걸 부당 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자. 등기 넘어갔어요. 1억 받았죠. 그럼 이행 전이야 이행 후야? 이행 후죠. 그럼 얘가 1억이 생겼고 얘는 땅이 생겼는데 땅 생기고 1억 생긴 이유는 매매계약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매매계약 알고 보니까 미친놈이니까 뭐예요? 무효잖아. 그럼 법적인 원인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이게 무효됐으니 없은 거니까. 원래 이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무효니까 효력이 없는 거니까 없는 건 똑같으니까 법적인 원인으로 땅 받고 돈 받으면 돌려?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된다. 똑같아요.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취소돼도 돌려줘야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버리면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이행 후에는 다 뭐예요? 부당이득이야 그냥. 돌려줘야 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부당이득 돌려줘야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조금의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아니, 얘들은 또, 얘는 무효고, 얘는 또 취소야, 귀찮게. 그렇죠? 왜 또 이거 무효 취소 만들었어? 쓸데없이 다 무효하면 되지. 다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되나?
가파우라고 땅 매매 계약했어요. 1억 원에 매매 계약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18세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죠? 그럼 미성년자의 법률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배웠죠, 방금 전에. 그럼 일단 계약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자, 근데 이 땅이 5천만 원짜리 땅이에요. 5천만 원짜리 땅인데 얘가 미성년자죠? 얼마에 팔았어? 1억에 팔았어. 그렇죠? 잘해서 잘못했어. 아주 잘했죠? 그럼 이쪽에서 이 계약은 일단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일단 효력이 있다 했잖아. 효력이 있죠? 이쪽 어떻게 하면 돼? 취소. 안 하면 돼.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제한 여자만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제한자 제도를 준 이유는 얘들은 아무래도 미숙하니까 얘들을 어떻게 해서 보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이 경우에 유리하죠? 유리하면 취소? 안 하면 되고. 이게 만약에 2억짜리 땅이야. 2억짜리 땅이에요. 근데 얼마에 팔았어? 1억에 팔았어. 잘해서 잘못했어. 억울하죠? 어떻게 하면 돼? 취소하면 돼 그냥. 취소하면 마찬가지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저씨 돌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얘들은 유리하면 그냥 두면 되고 불리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나 계약 잘했다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다 돌려줘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게 무효와 취소의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자, 그러면 또 여기도 의문의지가 있네. 아니, 의사무능력자 뭐예요? 제정신 아닌 놈. 그렇죠? 그 다음에 피성년 의원이 질병, 장애, 노령이 과세로 해서 사무총회 지속적 효력대. 그럼 얘도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일종의 의사무능력자 아니냐. 그러면 의사무능력자 제도 하나 두면 되지. 왜 또 이거 피성년 의원이 이런 거 뒀냐.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입증 책임 문제야, 결국은. 입증 책임이란 증명할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증명할 책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정신이 출퇴근해요. 정신이 출퇴근해요. 어떨 때는 정신이 출근해 있고 어떨 때는 퇴근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땅 매매 계약을 했는데 하필 정신이 퇴근했을 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계약은 뭐예요? 내가 정신이 퇴근했을 때 계약을 맺었으니까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계약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사무능력자죠? 그 계약은 뭐예요? 무효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이 내가 정신이 나갔을 때 맺은 계약이라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하냐면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필 그때 지금 멀쩡한데 하필 그 시점에서 내가 정신이 나갔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증명하기 쉬워요? 아니면 어렵죠. 하필 그때 정신이 치매에 걸린 노인 양반들도 어떤 때 정신이 맑으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어떤 때 안 좋으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그 양반이 지금 멀쩡한데 그 계약은 안 좋을 때 맺힌 계약이야.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이 정신이 없었다는 것은 그 양반이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셀카 찍었어. 거기서. 계약서 가면 짜여서 침 흘리고 있었어. 그럼 뭐 증명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경우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굳이 내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법원 가서 이거 받으면 되는 거죠. 이거 결정 받으면 나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피성년 의견 결정되죠? 됐죠? 그럼 정신이 있건 없건 간에 있을 때 계약했던 없을 때 계약했던 간에 모든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취소를 할 수 있지. 무효가 아니라 취소를 할 수 있죠. 피성년 의견 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걔가 정신이 없다는 걸 입증한다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는데 주장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도로 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제한적대제도는 옛날에는 이제 뭐냐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했어요. 몇 년 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사가 바뀌어서 피성년 의견 피한정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곧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거 요즘에 좀 문제되는 게 그거죠. 누구야? 신격호 회장. 그 양반 지금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좀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피성년이나 피한정이 지금 신청. 근데 이거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근래 발생한 것 중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나 재산 좀 환원하란다. 이제 재산이 있으시니까 환원한다. 그래서 여기다 1억 기부하고 여기다 1억 기부하고 막 사방에 기부하고 다니셔요.
정신이 멀쩡하신데. 그럼 자식은 어떻게 돼?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아버지가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재산을 여기다 기부하고 저기다 기부하고 막 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들어가시면 그 상속받으면 내 거 아니야. 근데 자꾸 기부해보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를 이걸로 몰아요. 이걸로. 그래서 피성년 의견이 법원에 피성년 의견 피한을 신청해버려. 신청해서 이거 결정 나는 순간 그 양반 재산 거래하기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기부해봤자 취소하면 돼 그거 그냥. 그렇잖아 얘기가.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 재산 뺏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걸 다 알아요. 알다 보니까 법원에서 엄밀하게 조사해요. 진짜로 와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다 조사해보고 대부분 아니까. 그래서 기각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금. 피성년 피한년 할 때. 보시면 아무튼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아는 사람 알겠지만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가장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그게 있죠. 여러분 상속 얘기했었나요 내가? 상속. 상속 1순위가 누구라 했어요? 아, 얘기 안 했나? 저번에 얘기했죠? 했어, 안 했어? 했어. 1순위가 시기 비속이라고. 그쵸? 모르는 쪽.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최진실 죽었을 때. 이거 얘기했나요? 안 했죠? 저번 주에. 최진실 죽었죠? 자살했어요. 그럼 최진실 자살했으면, 그쵸? 재산은 누구한테 가? 자식. 그쵸? 옆에 조성민 있죠? 상속 돼요, 안 돼요? 조성민. 안 되지. 이혼했는데. 배우자가 아니잖아. 자기들한테 가죠? 그럼 자기 2명 있었잖아. 가사일 때게. 그럼 이 최진실의 막대한 재산은 자식들 거예요. 조성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성민은 상속받을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뭐예요? 미성원이야. 재산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래행위는 못하지. 그럼 누가 해줘야 돼? 법정 대리인이 해줘야죠. 그럼 얘들의 법정 대리인은 누구예요? 조성민이에요. 친권자야 아니야? 아빠야 아니야? 이혼해도 아빠잖아. 그렇죠? 이혼해도 아빠죠? 그러니까 조성민이 친권자고 조성민이 법정 대리인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알겠죠? 그랬더니만 그 당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얘들 할머니가 은행에 인출하러 갔다 돈을 뽑아가는데 은행에서 거부하더라는 얘기가 나와요. 당연한 얘기예요. 은행은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 할머니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얘가 법정 대리인이니까. 그랬더니만 난리 났죠? 뭐 여성단체, 뭐 여성 변호사, 뭐 난리 나가지고 완전히 마녀사냥,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마녀사냥. 그렇죠? 마녀사냥. 인터넷에 뭐 기사 뜨면 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마녀사냥 들어가는 거. 마녀사냥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해서. 뭐 여성단체 들어오고 여성 변호사에서 뭐 저거저거 하고 들어서 못해. 나 안 한다. 나 못해.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 이제? 친권자가 이제 없는 거잖아. 친권 탈퇴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이제 후견이 나와야죠. 후견이 나오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후견이잖아, 이제.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였어. 최진실 아버지가 계시다고. 살아있어. 여기도 이혼했어. 그럼 이게 동순이란 말이에요, 순위가. 1순위이기 때문에. 순위가 같단 말이에요. 1촌이잖아,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이때 누구냐면 연장자 순이에요. 후견인은 한 명인데, 한 명만 내야 되는데, 2명이다, 친족이 2명이면 연장자라고, 연장자. 그럼 연장자는 누구야? 할아버지지. 그쵸?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거. 그럼 이 양반 하겠어, 안 하겠어? 여기 못 봤어? 만신창이 됐어요. 한다고 하는 순간 마녀상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신상 탁탁 털려가지고 완전히 이게 옛날 20년대에 뭐 있는 것보다 다 나와, 한마디로 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스타 되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나 안 해. 한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친권자, 후견 이렇게 되니까, 한마디로 해서.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게, 그래서 원래 얘가 해도 얘 친권자, 얘는 후견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아무튼, 요런 게 이제 제한이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나 다 배워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좀 복잡한 얘기들이 좀 많은데, 좀 보자고요, 일단. 53페이지를 보세요. 53페이지 보면 첫 번째 권리 능력 1번.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민법 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권리 능력을 가진 자는 누구다? 자연인과 누구다? 법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밖에 없다?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외국인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법적지는 국제법에서 국내법에서 보장돼요. 그래서 나오는데 외국인의 권리력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으로 외국인도 권리력이 인정되나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도선사가 되는 권리는 절대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외국인도 권리력자이기 때문에 내외국인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권리력들이 보장되는데 자, 샘 해밍턴 뭐 이런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재산 가질 수 있고 통장 만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부정되는데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선박이나 항공기는 우리나라 영토 연장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고 또 하나 못하는 게 뭐냐면 도선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도선사가 뭐예요? 파일럿이라고 하죠. 큰 배 들어올 때 항구에서 배 큰 거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항구로 바로 접근 못하니까 조그만 배가 나가서 끌고 오거든. 그 조그만 배가 끌고 오는 사람이 도선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연봉 제일 센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은 그 항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가 안보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다음에 이제 상호주의에서 부정되는 거가 있는데 상호주의에 따른 경우가 뭐냐? 상호주의가 뭐냐면 니네가 해주면 우리도 해주고 니네가 해주면 우리도 해준다요. 그게 상호주의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우리나라에서 경찰차가 가다가 꼭 한국인 칠한 법 없잖아요. 미국인을 칠 수도 있고 중국인을 칠 수도 있잖아. 경찰차가 순찰 중에 미국인, 중국인 칠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저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경찰차에 치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경찰차가 가다가 미국인 쳤을 때 미국인은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는 상호주의가 적용돼요. 즉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국민한테 국가배상 해주면 우리도 미국 애들한테 국가배상 해준다. 근데 니들이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준다. 한마디로 해서 상호주의 보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사능력 거의 구별 개념에서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의사능력 없는 자 행위는 무효다라고 나와 있죠. 행위능력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이에는 피성력인, 피한력인, 피지적인 미성원자 빼놨네. 미성원자도 있대요. 보시면 되고 책임능력도 있는데 이 책임능력은 불법행위 능력이에요. 책임능력은 뭘 얘기하면 불법행위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자, 그러면 원래 책임 없으면 손해 없다 했는데 배상 책임 없는 건데 책임이 없으면 배상 책임도 없는 건데 자, 이컨대 이런 거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싸우다가 다치게 했어요. 상대방을. 그렇죠? 그럼 남을 때리는 건 불법행위예요, 아니에요?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는 소명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애들은 불법행위라는 개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불장난하다 집 태워 먹을 수도 있고, 걔들은. 그렇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능력. 그래서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불법행위. 책임능력이라고 하죠. 책임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책임능력 없는 자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부모한테. 왜냐면 친권자는 미성원자를 책임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그 감독 의무 혜택을 이유로 부모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임능력 의무는 틀려요. 이게 이제 사안에 따라 달라져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형법에서는 이제 책임능력, 미친놈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요. 형법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미국 법정령을 보면 범죄 저질러놓고 무조건 미친 척하죠. 왜냐면 미친놈은 처벌하지 않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친놈은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는 거지. 두 번째는 이제 형사 미성원자. 형법은 형사 미성원자라 해서 14세 미만자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아요. 14세.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게 이제 나이에 따라 틀린데, 그러니까 뭐 때리는 거하고 불 지르는 거하고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나이별로 사회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뭐 중학생쯤 되면 그 때리는 거 나쁜 줄 알잖아, 중학생쯤 되면. 근데 일단 형법에서는 획일적으로 정해요. 그래서 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원자라고 해서
얘들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신문 보니까 한 번 그 얘기했던데 여중생이 밤중에 퍽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중생이 밤중에 술 취한 사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뒤에서 마대자루로 패는 거야. 패가지고 지갑 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 중학생 여중생이었는데 걔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는 오빠하고 둘이서 같이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재편인데 여중생은 14세가 안 된 거예요. 부모님 모셔와 집에 가. 처벌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야 걔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오빠랑 애는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14세 넘었죠? 형사처벌이에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14세 미만자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쯤 되겠죠. 제일 무서운 애들 그렇죠? 걔들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이 칼 들고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괜히 대매봤자 안 돼요. 애들 저기 담배 피우고 있죠? 애들이 그러면 이놈들 했다가 맞으면 나 손해야. 형사처벌 안 되니까 어차피. 14세 미만자는. 근데 뭐 참고로 얘기하면 18세 미만자는 18세 이상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법은. 18세 미만은 사용을 못해요. 사용을 못해요. 법적으로 사용 선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것도 있고. 형법은 재밌는데 대신 이제 여기 중간에 소년법이라고 해가지고 12세부터는 이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처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보호 처분들이 있긴 있는데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그건 민사 처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아무튼 14세 미만자는 형사처벌을 안 해요. 우리 법에서. 보시면 미친놈하고 보시면. 그다음 책임자는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 옆에 뒤에 보면 자연인의 권리 능력하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권리 54페이지 사람은 출생에 의하여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되는 시기에 대해서 견해 대비인데 뭐가 있다? 전부 노출서이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이야? 자 뱃속에 있는 태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태아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가 된다 했으니까 태아는 생존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권리능력의 시기는 전부 노출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태아가 모체에서 완전히 나왔을 때 전부 노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냐 종기 언제다? 맥박 종지설. 권리능력의 종기는 언제라고요? 맥박 종지설. 즉 맥박이 멈췄을 때 다시 말해서 심장이 멈췄을 때를 얘기한다. 그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망은 맥박 종지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찌익 하잖아 이거 삐익 하면 뭐야 전기 충격기 펑펑 하잖아요. 안 돌아오죠? 그럼 안 돌아오면 의사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사망 얘기해야 해요. 하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맥박이 종이되기 사망 선고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아무튼 맥박 종지설이 이제 우리 통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러면 왜 사람은 태어나고 죽었어요. 그러면 태어나면 출생신고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고 죽으면 사망신고 해야죠. 그러면 출생신고를 해야만 걔는 사람일까? 출생신고 안 해도 사람일까? 태어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즉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는 단순한 보고죠. 애가 태어났어요 돌아가셨어라는 걸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에 의해서 권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다 그렇죠. 내가 호적이 잘못돼서 맨날 그렇죠. 옛날에 그랬잖아 다. 나는 태어난 지 2년 후에 호적 신고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69년에 태어났는데 71년에 호적 신고하잖아 그렇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럼 69년에 태어났는데 71년에 출생신고했으면 그렇죠. 69년부터 71년까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권리능력자 맞아요. 출생신고에 의해서 권리력이 발생하거나 사망신고에서 권리력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출생과 사망에 한 것이고 그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자 아무튼 그게 있다라는 거죠. 자기 옛날 출생 전화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과 관련해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 1순위가 상속 1순위가 누구라고? 내가 죽으면 제일 먼저 상속받는 사람 누구야? 직계 비속. 내 아들, 딸 1순위. 아들, 딸 없어요. 누구야? 안 했나 이거? 안 했나 보다. 모르는 거 보니까. 자
다시 해보자고요. 내가 죽었죠? 그럼 내가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상속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직계 비속이에요. 내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 아들, 딸이 없으면 손자, 손녀도 있으면 그쪽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럼 이순이. 내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 누구예요? 직계 존속. 위로 가요. 내가 죽었을 때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1순위고요. 자식이 없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요. 2순위가. 근데 자식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요. 그럼 3순위겠죠? 누구냐면 누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예요.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상속받은 사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받죠? 나는 뭐라 그래? 상속인. 상속인 내가. 돌아가신 분은 상속을 당했죠? 피상속인. 피 흘리고 죽은 사람, 피상속인. 그래서 아버지는 피상속인이고 내가 상속인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그 다음에 내 동생이나 형한테 가는 거예요. 3순위가. 4순위,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는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친족이에요. 그래서 3순위도 없다. 형제자매도 없다. 그럼 사촌까지 가요. 그래서 조카 삼촌이죠? 조카한테 갈 수도 있고 사촌한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초수 가까운 데로 먼저 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다 없으면 국가가 꿀꺽이에요. 국고예요. 국고. 근데 지금 한 명이 빠졌잖아요. 누가 빠졌어요? 배우자 빠졌죠? 배우자 여기 있어요. 배우자는 1순위자가 있으면 1순위하고 공동항속, 1순위가 없으면 2순위하고 공동항속이에요. 그 다음에 1순위, 2순위 다 없으면 혼자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자식이 있으면 자식하고 공동상속이고 자식이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공동상속인 것이고 자식도 없고 둘 다 없으면 그냥 배우자 혼자 갖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상속순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중요한 걸 안 했단 말이지 내가 지금. 자 봐봐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식 병이 있고 정이 있어요. 자 얘하고 교통사고 났어요. 차를 갔다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둘이 누워있어요. 둘 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가망이 없대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래. 둘 다. 그럴 수 있죠. 아주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해도 소용없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래. 자 그랬을 때 얘가 먼저 죽느냐 얘가 먼저 죽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 중요한 문제냐 생각을 해보세요. 얘 먼저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을 때 자식이 있어 없어? 살아있잖아. 얘하고 1순위 얘하고 얘가 상속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가 또 가죠. 가겠지. 어차피 그러면 얘 상속분을 없잖아 또. 그럼 2순위 직계존속이 을. 다 같지. 그러니까 얘가 먼저 죽고 얘가 나중에 죽으면 나 다 가져요. 그렇죠? 당연하잖아. 근데 왜냐면 상속 때는 일고 가니까. 근데 얘가 먼저 죽어봐. 그렇죠? 그럼 얘가 죽었죠? 자식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죽느냐 얘가 먼저 죽느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야 당연히. 다른 병원에 누워 있어 봐 서로. 버스가 사고 나가 다른 병원에 누워 있어 봐.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죽느냐 얼마나 중요해. 누가 먼저 죽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둘이 이제 같이 병원에 누워 있죠. 그러면 누굴 살려야 돼? 그렇지. 얘는 산소호흡기 뛰어 바로 뛰고 무조건 얘를 살려야 돼. 얘를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얘가 선생님 얘는 1초만 더 살게. 1초만 더 살면 돼. 1초만 얘보다. 다 필요 없어. 알겠죠? 뭔 얘기인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살려야 돼? 아들을 살려야 돼. 배우자는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면회도 가지 마 거기는. 보시면 돼. 어차피 죽는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재산이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받을 게 많은 사람만 신경 쓰는 거야 이거.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난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갑하고 병이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네요. 비행기가 추락했어. 승객이 전원 사망했어.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중요해 얘가 먼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잖아. 근데 승객이 전원 사망했으니까 누가 먼저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어. 다 죽었는데 못 자라고. 그러면
얘가 먼저 죽느냐 얘가 먼저 죽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죽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동시 사망의 뭐? 추정. 이거 중요해요. 추정. 즉 갑과 병은 일시에 같은 순간에 죽은 걸로 추정이 돼버려요. 추정이 된다는 것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입증하지 않고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동시에 죽은 게 되기 때문에 상속은 얘하고 얘한테 일어나요. 그 경우에는. 얘한테는 안 가요. 이렇게는 안 가니까. 얘하고 하면 그 땡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 추정이라는 말은 반증에 의해서 깰 수가 있어요. 추정된 건 뭐에 의해서? 반증에 의해서 깰 수가 있어요. 반증이란 반대 사실을 증명하는 반증을 내는 것은 뭐 어떡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컨대 다 추락했죠? 다 죽었어. 근데 한 놈이 살았어. 한 놈이 살았는데 걔가 법원에서 증언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요. 이 양반이 먼저 가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이따 꼭 가던데요? 했다는 거. 증언했다는 거, 이렇게. 그랬더니 법원에 들어보니까 이름 타당해. 그럼 그거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추정된 걸 반증에 의해서 깰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쪽박 차는 거지, 이제. 얘가 먼저 죽어버리면.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정된 건 반증에서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사망을 추정해버려요. 우리나라는 동시사망을 추정하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연장자가 먼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법에. 나라마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는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 차별해. 나이 드신 분이 먼저 죽었다, 거기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동시사망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겠죠. 이것도 있는데, 그래서 옛날 그 얘기. 괌 칼기. 괌에서 옛날에 칼기 떨어졌죠. 칼기 떨어져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니미치 어디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억대 자산가가 있었어요. 자산가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가족을 몽땅 데리고 그 비행기 탄 거야. 가족여행을 갔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졌죠. 가족 전원 사망했어요. 가족이 전원 죽었어요. 한 명 살았어요. 사위. 얘는 의사예요. 왜 살았는 줄 아세요? 바빠가지고 못 갔어. 비행기를 안 타고 다음 비행기 타려고 했어요. 얘는. 다 갔는데 얘는 바빠서 그 비행기 못 타고 다음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비행기가 떠져버린 거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위만 빼놓고. 자, 그래서 이 사위하고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하고 재산 싸움이 붙었어요. 200억 재산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사위가 이겨요. 사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갑이 있고 자식 A, B, C, D, E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C는 결혼해서 D하고 E가 있어요. 배우자도 있고 자기 손주도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C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C가 먼저 죽고 아버지가 가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원래 얘는 죽었으니까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지금 얘 배우자하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얘 상속분을 얘하고 얘가 나눠가져요. 예컨대 내가 30억 재산가라면 10억, 얘 둘이 1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사위도 자식이에요. 법적으로 인척이기 때문에 얘도 상속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식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론 얘가 재혼하면 끝이에요. 인척관계가 끝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혼하지 않은 순간은 인척관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얘가 먼저 죽었던 얘가 먼저 죽었던 어차피 똑같아요. 대대상속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가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괜히 변호사들이 들쑥이 서가지고 한 거죠, 솔직히 이거. 근데 이제 이것도 재밌던 게 뭐냐면 200억이잖아요. 200억이면 1심 소송할 때에 인지 붙여요, 인지. 법원에 인지 붙이죠. 2천만 원이야. 0.1%니까. 그러니까 인지세만 2천만 원이 나와요. 인지세만.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피상속이나 형제자매하고 사위하고 조그만 집 한 채, 1억짜리 집 한 채 가져다 놓고서 이게 사위 건지 얘 건지 확인해 주세요. 소송 제기했어요. 이 1억짜리밖에 안 되니까 100만 원이 되지, 인지세가. 그러면. 인지세 아끼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위가 결국 이어가지고 다 가졌죠. 사위가 그러고서 한 몇 년 후에, 몇 년 아니, 최근 한 3, 4년 전인가, 3년인가 몇 년인가 한번 팀에 또 나왔어요. 저 사위. 납치당했거든. 납치당했어요. 이상한 놈들한테. 살아 돌아오긴 했는데, 어떤 이상한 놈들이 사업자금 안 빌려준다고 납치했었어.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살아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0억 상품 받았으니까 뭐 잘 살고 있겠지 뭐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요게 이제 상속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누구 살려야 돼? 자식을 살려야 돼. 무조건. 그렇죠? 보시면 되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해. 보시면 되죠. 아무튼 사망은 그런 거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태아의 권리령이 나오는데 태아의 권리령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